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다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치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힘들게 운동을 해야지 몸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다치니 무리해서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힘들게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헷갈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운동할 때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운동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뒤꿈치 들기 운동을 비롯해 발에 관한 내용을 담았지만 부상을 최소화하고 운동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했지만 운동을 하다가 발바닥이 아프셨던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뒤꿈치 들기 운동 외에도 스쿼트와 같은 다리 운동을 하시다가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아프거나 다친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엉덩이 근육을 비롯해 다리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지는 않나요? 뒤꿈치 들기 영상에서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 여부를 여쭤본 이유는 발은 허리, 고관절, 무릎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증과 부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내게 맞지 않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과거에 다친 이력이 있거나 선천적인 이유 등 통증과 부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통증과 부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룰 통증과 부상의 원인은 조절되지 않거나 조절되지 못한 움직임입니다. 선천적인 이유로 움직임이 조절되지 못하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으면 몸은 통증과 부상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통증과 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효과적인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절된 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절된 발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의 활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발의 아치라고 하죠. 건강한 발은 발의 활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발은 발의 활이 높아져 있기만 하거나 낮아져 있기만 합니다. 움직임 상황에 맞게 발의 활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족저근막은 과신장되거나 찢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발은 허리, 고관절, 무릎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므로 발의 활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다리 운동을 할 때 엉덩이 근육을 비롯해 다리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지 여쭤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의 활은 다리의 기능에도 연관이 있어서 발의 활을 조절할 수 있다면 엉덩이 근육을 비롯해 다리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 아닌 기능해부학 문헌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시청을 하셨다면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 때 다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운동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발의 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발의 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해부학적으로 세 부위로 나뉩니다. 발 앞부, 발 중간부, 발 뒤부입니다. 발의 활은 발 앞부와 발 뒤부의 움직임으로 형성됩니다. 발의 활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발 뒤부가 뒤침되고 발 앞부는 엎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발의 활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발 뒤부가 엎침되어야 합니다. 발의 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발은 상황에 따라서 발의 활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즉 발의 활이 높거나 낮은 상태로 유지된 발은 건강한 발이 아닙니다. 건강한 발은 유연하면서도 견고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발은 불안정하거나 뻣뻣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발 앞부가 엎침되고 발 뒤부가 뒤침되어 발의 활이 높아지면 발 중간부는 견고해집니다. 따라서 발은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 뒤부가 엎침된다면 발의 활은 낮아지고 발 중간부는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진 발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신장성 수축으로 발 뒤부가 엎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길이가 늘어난 수축의 형태입니다. 그 반대인 수축 형태는 단축성 수축인데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근육이 긴장을 하는 수축 형태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두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들고 이렇게 굽히게 되면 근육이 길이가 줄어들면서 수축을 한 형태 단축성 수축이고, 반대로 아령의 무게를 천천히 버티면서 팔꿈치를 펴게 되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죠. 요거는 신장성 수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장성 수축과 이완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하는데, 이완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진 건 똑같지만 근육이 긴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을 기준으로 신장성 수축과 이완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버티면서 내려가는 거는 신장성 수축, 왜냐하면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팔이 툭 떨어진다? 이것도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 거지만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고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발 뒤부가 이완되어 버린다면 족저근막을 비롯해 몸은 충격을 받아 부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뒤꿈치 들기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을 적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의 활이 높아져야 발 중간부가 견고해져서 발이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뒤꿈치를 드는 동작에서는 발의 활이 높아져야 합니다. 즉, 발 뒤부가 뒷침되고 발 앞부는 상대적으로 엎침되어서 첫째 발가락, 발 허리 관절이 지면을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뒤꿈치를 드는 동작이 끝나고 뒤꿈치를 내리는 동작에 있어서는 지면을 누르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내려놓습니다. 만약 어느 곳에 올라가서 뒤꿈치를 발 앞부보다 더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발 뒤부의 움직임이 중요해집니다. 발 뒤부가 뒷침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뒤꿈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발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신장선 수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 뒤부를 엎침하면 발 중간부가 유연해져서 뒤꿈치를 더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뒤꿈치를 발 앞부보다 더 내리는 상황에서 발 뒤부가 이완되어 버린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바닥 근막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신장성 수축을 잘 유지하는 범위에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최명원 저서 안녕 통증이라는 책에 보면 통증은 우리 몸의 보디가드라고 표현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에서 보낸 신호입니다. 뇌에서 우리 몸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통증을 통해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지요.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문제는 통증이 우리 몸을 과잉 보호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절된 움직임으로 몸에 오는 충격을 줄인다면 조금씩이나마 통증과 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운동 효과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절되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움직여서 운동을 해보세요. 더 건강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